인류 역사의 분기점, 르네상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친 영향.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문화적, 지적 혁명으로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중세의 종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이성적 탐구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예술, 과학, 철학, 사회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르네상스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가 현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술과 문화 혁신, 새로운 표현과 창조의 시대. 르네상스는 고전적 가치와 사실주의의 부활을 통해 예술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중세의 종교적 상징성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인간의 신체와 자연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원근법의 발명. 원근법은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원근법은 공간과 깊이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술에서 현실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기법은 오늘날에도 회화, 사진, 영화 등 시각 예술 전반에 널리 사용됩니다. 자연주의와 인간미.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인간의 몸과 감정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이들 작품은 여전히 예술계에서 교과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예술교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부활. 르네상스 예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미학을 부활시키며 균형, 비례, 조화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건축, 디자인, 미술에서 중요한 미학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과학의 부흥과 혁명, 새로운 세계관의 탄생. 르네상스는 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우주를 탐구하는 데 있어 경험과 실험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과학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현대 과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중세 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으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지동설을 주장하며 혁명적인 세계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론은 당시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이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갈릴레오의 과학적 실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경험적 과학을 확립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물리학의 법칙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며 현대 과학 방법론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의 실험적 연구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부학과 의학의 발전.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인간의 신체를 해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근대 해부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의학교육에서 지금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철학과 인문주의의 등장, 인간 중심 사상의 확립.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의 부상을 통해 철학적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중세가 신과 종교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규정했다면 르네상스는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문주의는 현대의 민주주의, 인권, 개인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와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과 자유교양. 인문주의는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은 단순한 종교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과 교양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오늘날 대학의 리버럴 아츠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방면에 걸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정치와 사회 구조 변화. 르네상스는 정치와 사회 구조에 있어서도 중세적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게 했습니다. 중앙집권화된 군주제와 시민적 권리의 강조가 이 시기의 큰 특징이며 이는 현대 정치 사상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적 정치 철학을 주창하며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권력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도덕적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현대 정치학에서 현실주의적 외교와 통치 전략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적 자유와 권리.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적 사상은 시민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습니다. 5. 지식의 확산과 정보혁명. 르네상스 시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은 지식과 정보의 확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고, 이는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화 시대와 유사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책과 지식의 보급, 인쇄술 덕분에 책이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이는 학문과 예술, 과학적 지식이 널리 퍼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책의 대중화는 지식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고 오늘날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적 교류의 활성화, 지식의 빠른 확산은 학자들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는 르네상스 시기 과학혁명과 철학적 논쟁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오늘날 학문적 네트워킹과 국제적 학문 교류는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론으로 르네상스는 단순히 예술과 문학의 부흥을 넘어 인간 중심의 사고와 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을 이끌며 현대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예술에서의 사실주의, 과학에서의 실험적 방법론, 철학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예술, 과학, 철학, 정치 구조는 지금과 크게 다를 것입니다. 라파엘로 산치오.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산치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건축가로 그의 작품은 고전적 조화와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라파엘로는 당대의 뛰어난 화가인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손꼽히며 그의 예술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 이탈리아의 우르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 산티는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라파엘로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라파엘로는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작업장에서 수학하며 그의 화풍을 습득하게 됩니다. 라파엘로의 초기 작품은 페루지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성모자와 아기 예수 시리즈가 있으며 부드럽고 조화로운 색감과 세밀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1504년 라파엘로는 피렌체로 이동하여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라파엘로의 화풍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그의 작품은 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성모자와 성 요한, 카나의 혼인잔치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청으로 라파엘로는 로마로 이동합니다. 그는 바티칸 궁전에 스탄차 델라 세냐투라를 비롯한 여러 방을 장식하는 작업을 맡게 되며 여기서 그의 명작 아테네 학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인문주의와 고전적 이상을 완벽히 구현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라파엘로는 화가뿐만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우아한 비례와 균형감이 돋보입니다. 라파엘로는 1520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르네상스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라파엘로는 로마의 판테온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무덤에는 여기 라파엘이 잠들다. 살아생전 자연은 그에게 정복당할까 두려워했고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땐 자연 또한 함께 죽을까 두려워했다.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은 고전적 조화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부드러운 색감과 세밀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작품 속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가집니다. 또한 그는 공간의 깊이와 구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작품에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고전적 미의 기준을 제시하며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건축물과 회화는 예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연구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화가, 건축가의 삶과 예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시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 신앙과 고뇌를 깊이 있게 표현하며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카프레스에서 태어나 1564년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예술적 탐구와 열정, 그리고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카프레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프레세의 행정관이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13살 때 피렌체의 유명한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공방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습니다. 1489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통치자 로렌조 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아 그의 궁정에서 조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상을 연구하며 조각 기술을 연마했고 1492년 로렌조 데 메디치가 사망한 후에는 볼로냐와 로마 등을 여행하며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했습니다. 1496년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피에타를 제작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섬세한 표현과 깊은 감정이 돋보입니다. 1501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돌아와 다비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 만든 것으로 이상적인 남성의 육체미와 강인한 정신력을 표현했습니다. 다비드는 르네상스 시대 조각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피렌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505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교황의 무덤을 장식할 조각상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교황과의 갈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홀로 천장에 매달려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성경의 창세기를 주제로 한 것으로 웅장한 규모와 뛰어난 색채 감각이 돋보입니다. 1534년 미켈란젤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 시스티나 성당 제단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의 재림과 인류의 심판을 주제로 한 것으로 강렬한 색채와 극적인 표현이 돋보입니다. 1546년 미켈란젤로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돔을 설계하고 건축을 감독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로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 신앙과 고뇌를 깊이 있게 표현하며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의 조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의 영향을 받아 이상적인 인체미를 추구하면서도 강렬한 감정과 극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의 회화는 뛰어난 색채 감각과 웅장한 규모, 극적인 구성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의 건축은 균형과 조화, 웅장함과 장엄함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에타, 다비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성베드로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르네상스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의 궁정인론, 르네상스 궁정의 거울.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발다사레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론을 통해 이상적인 궁정인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우아함과 재치, 용맹함과 지혜를 겸비한 궁정인은 단순한 신하를 넘어 군주의 조언자이자 궁정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이 책에서 궁정인이 갖춰야 할 덕목과 예절, 교양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궁정문화의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궁정인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스프레차토라입니다. 이는 꾸밈없는 우아함 또는 고의적인 무심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궁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힘든 일을 하더라도 쉽게 해내는 듯 보이고 뛰어난 재능을 지녔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스프레차토라는 궁정인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궁정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갖춰야 할 다양한 덕목 중에서도 체육과 음악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용맹함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며 음악은 정신을 고양시키고 우아함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정인은 체육과 음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정 생활에 필요한 교양을 쌓아야 했습니다. 궁정인에게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궁정인은 뛰어난 언변과 문학적 소양을 갖춰 시와 문학을 즐기고 창작하는 능력도 갖춰야 했습니다. 궁정인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군주의 조언자이자 궁정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궁정인은 궁정문화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궁정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했습니다. 궁정인론은 출간 이후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궁정문화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궁정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궁정 생활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스프레차투라, 체육, 음악, 대화 등 궁정인론에서 제시된 개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궁정인론은 단순히 과거 궁정 문화를 반영하는 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프레차투라의 개념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며 꾸밈없는 우아함과 자연스러운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체육과 음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뛰어난 언변과 대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카스티글리오네의 궁정인론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궁정인의 이상적인 모습과 덕목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궁정인론을 통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정인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궁정인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추었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궁정인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궁정인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궁정인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아함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궁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궁정인처럼 품격 있는 언행을 통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도 대형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빌 정도였다. 이때 처음 쓰인 궁정 처세서들은 궁정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을 제공했고 궁정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시했다. 대략 1500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수천 권의 궁정 처세서가 쓰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탐독하였다. 이 책들은 더 많은 사람이 궁정에 진입하려고 애쓰는 시대에 필요한 열쇠를 출세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다리를 제공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 처세서 중 카스티글리오네의 궁정인론은 궁정 문학의 필수 텍스트이자 처세서의 바이블이었다. 1528년에 출간된 이 책은 150년에 걸쳐 유럽 전역의 궁정, 외교 및 상류 사회의 행동 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크로멜도 이 책을 읽었고 셰익스피어도 이 책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어떻게 군주를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친 반면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궁정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글을 썼다. 카스티글리오네는 자서전을 썼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이 책 속의 모델이었다. 이탈리아 만토바 지방에서 귀족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인 팔방미인답게 외교관, 시인, 학자, 군인이었다. 평생 동안 궁정인으로 살았던 그는 종종 자신마저 기만하는 이상적인 실용주의자였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실리적으로 움직일 때든 기회주의자로 움직일 때든 항상 이상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론에서 진정한 궁정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분별력, 적절한 행동의 수준을 파악하는 재기와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속 깊은 배려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궁정인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때 또는 우울한 상태일 때는 군주를 아련하지 않는다. 궁정인은 마치 바보인 듯 오만한 자세를 버린다. 궁정인은 추한 소문의 희생자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말하지 않는다. 그는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수다쟁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아첨꾼이나 허풍선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주에 대한 예를 철저히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되도록 말을 삼갈 것이다. 아부하면서조차 아부를 비난하는 궁정인의 자세를 이보다 더 뛰어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